꽂히는 글쓰기, 조 비테일 짐, 나비의 활주로 출판. 최면 글쓰기란 무엇인가? 나는 최근 세계적 규모의 최면술 회의에서 강연을 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2,000명의 최면학자들이 최면 글쓰기 강의를 듣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 나는 최면 글쓰기가 일종의 각성 최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했다. 원래 각성 최면은 1924년 웨슬리 웰스가 고안한 용어이다. 누군가 눈을 감고 있긴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를 전통적인 최면이라 한다면 웰스가 주장하는 최면은 눈을 뜨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최면의 암시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각성 최면은 마술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다. 흥미진진한 영화에 몰두하거나 재미있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또는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깨어있는 각성 트랜스 상태에 빠진다. 1956년 익명의 최면학자가 자신의 유명한 통신 판매 강좌인 다이나믹 스피드 최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정신적인 이미지로 그들을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면 글쓰기다. 물론 독자와 내가 원하는 최면 글쓰기는 판매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다. 그래서 나는 최면 글쓰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최면 글쓰기는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생기는 심리 상태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최면 글쓰기는 일종의 각성 최면이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이 읽은 것에만 몰두하는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하는 글쓰기다. 최면 글쓰기는 정신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데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트랜스 상태를 유발한다. 그러면 대중은 특정한 웹사이트나 이메일 또는 세일즈 레터에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최면 글쓰기를 구사한다면 독자들의 구매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최면 글쓰기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우선 눈앞에 마사지 펜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자. 기본적으로 평범한 펜이지만 피부에 대고 누르면 마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펜을 판매하려면 카피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다음은 웹사이트에서 마사지 펜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제품 설명 1. 자체적으로 마사지 기능을 갖춘 독특한 금속 볼펜 2. 견고한 금속 구조 3. 매력적인 디자인 4. 특허를 받은 마사지 기능 5. 리필 가능한 잉크 6. 배터리 포함. 이것이 과연 최면 글쓰기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제품에 관한 이 설명은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이런 사실들에 딱히 관심을 보일 만한 이유가 없다. 지루함만 느낄 뿐이다. 다음은 마사지 펜을 가지고 재기발랄한 카피라이터들이 작성한 카피다. 상상해보세요. 셔츠 주머니에 앙증맞은 마사지기를 담고 다니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피곤한 근육을 달래고 긴장을 풀어주는 미니 마사지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마사지기에 펜이 붙어 있고 배터리로 가동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당신이 만나게 될 것은 단순히 머리에 마사지기가 달린 미니어처 모형이 아니라 최고의 기능을 가진 첨단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로 마사지 기능을 갖춘 펜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최면 글쓰기일까? 당연히 최면 글쓰기다. 친근감 형성의 비밀. 최면 글쓰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친근감이다. 친근감이라는 느낌은 최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당신의 인격이 잠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면 그들은 당신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당신을 믿고 호감을 보이기 시작한다. 신뢰감이 쌓이고 매출이 발생한다. 모든 위대한 카피라이터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글에 담았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댄 케네디는 댄 케네디처럼, 조 비테일은 조 비테일처럼 글을 썼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들 역시 내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주는 교훈은 의미심장하다. 당신이 높이 평가하는 어떤 작가를 흉내내려고 애쓰지 마라. 다른 작가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작가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글쓰기 방식을 배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국어 선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글쓰기 방식과 관련해서 당신이 지금껏 배운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지금부터 내 허락하에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글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글쓰기 스타일이 속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속어를 그냥 사용해보라. 만약 다른 국가 출신이라면 이국적인 독특함을 그대로 살려보라. 웃긴 이야기를 말하고 싶다면 그대로 말해보라. 내 스타일이 곧 내 목소리다. 당신의 목소리가 독자와 두터운 친근감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분별력 없는 커뮤니케이션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고객들을 설득하는 나만의 공식을 가르쳐 주려 한다. 당신은 자기 스타일로 글을 쓰고 나의 공식을 따라가면서 최면 글쓰기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만의 최면 글쓰기다. 나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의 최면 글쓰기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목소리이다. 그들은 신뢰할 만한 새로운 친구의 글을 읽고 싶어 한다. 대다수 인류 카피라이터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팔고 싶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말한다. 그들은 그 통화를 녹음한다. 그런 다음 녹음을 들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경청한다. 그들은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하려고 궁리하다 보면 내면에 중압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에 배운 온갖 가르침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들의 창조적 목소리는 점점 사그라든다. 하지만 말할 때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글쓰기를 배운 그대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모두 말더듬이가 되었을 것이다. 최면 글쓰기는 이러한 중압감에서 벗어났을 때 찾아온다. 자기 글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되고 자신을 표현할 때 찾아온다. 즉 자신의 존재로부터 찾아오는 것이다. 최면이란 무엇인가? 최근에 나는 저명한 마케팅 컨설턴트인 댄 케네디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뜬금없이 댄이 조금이라도 최면을 배우지 않고서는 사업을 대성공으로 이끌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당사자가 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댄이 최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최면을 이해하면 독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활동을 한다. 자신만의 경험, 믿음, 사고와 행동이 작용하는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 각자는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최면 상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면에 빠져 있다. 최면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독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글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자와의 만남에 성공하려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들의 심리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 유능한 최면술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이완된 각성 상태, 즉 최면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당신의 심리 상태와 접촉한다. 그들은 당신의 호응을 이끌어내려 한다. 즉 최면술사가 당신에게 최면을 거는데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무언의 호응이 없으면 최면에 실패할 공산이 크다. 유명한 카피라이터 로버트 콜리어는 독자의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계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독자를 괴롭히는 문제, 아니면 그들의 꿈이 담겨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를 시도할 수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독자의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독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콜리아는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과제는 독자의 관심이나 욕구와의 접점, 즉 글에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독자가 당신의 글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어갈수록 이런 특성이 점점 명확하게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독자의 심리 단계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럴수록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글쓰기, 즉 그들을 구매 트랜스에 빠지게 하는 최면 글쓰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처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글쓰기가 가능한 걸까? 이 책의 저자인 조 비테일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의 글에 담긴 최면 효과였다.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셰익스피어도 글을 통해 독자들을 최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마케팅의 경우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최면 글쓰기란 잠재 고객들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심리 상태에 이르도록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최면 글쓰기는 설득력이 있다. 누구든지 최면 글쓰기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설득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매출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이 책을 잘 활용하면 당신의 글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최면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가 아니다. 치과의사, 일반 의사, 심리학자들은 이미 최면을 활용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로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최면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는 최면성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음악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해리포터는 지구촌 곳곳을 최면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책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최면이란 무엇일까? 최면에 대한 나의 정의는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영화나 책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근사한 세일즈 레터나 구매 상담 혹은 광고문도 마찬가지다.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리 조작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지면에 옮기는 것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마크 트웨인, 어니스트 해밍웨이 글을 읽고 웃고 울면서 나는 그들의 능수능란한 언어구사 능력에 무릎을 치며 탐복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글쓰기를 할 수 있었을까? 유명한 카피라이터들은 어떻게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 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년 동안 나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내가 쓴 희곡으로 제1회 휴스턴 극작가 페스티벌에서 수상도 했다. 수년 후 나는 카피라이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문학과 카피라이터, 이 두 세계를 경험한 나는 훗날 최면 글쓰기로 이름 붙은 글쓰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주술을 하거나 약장수처럼 가짜 약을 팔고 싶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도 마찬가지다. 고통 없는 동기부여. 다음 세 가지 단계들만 가지고 기본적인 최면 글쓰기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보자. 1. 약속. 2. 증거. 3. 가격. 다음은 이 단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약속. 1단계에서 당신은 독자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기타를 쉽고 빠르게 연주하고 싶나요? 2. 증거. 그런 다음 2단계로 들어가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식이다. 에이미의 간결 기타 연주법으로 당신은 단 일주일 만에 당신이 좋아하는 곡의 연주법을 배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3. 가격.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가격을 언급하며 부탁한다. 단돈 19.99달러를 지불하고 당신은 이번 주 주말에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거래가 성사된다. 당신은 최면 글쓰기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눈꽃만큼도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았다. 당신의 글쓰기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애누리 없이 딱 일주일 만에 기타를 연주하고 싶나요? 전자책으로 출간된 에이미의 손쉬운 기타 연주법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돈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19.99달러를 지불하고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몇 분 동안의 노동치고 나쁘지 않다. 실제로 만족할 만한 결실이 아닌가. 획기적인 글쓰기를 위한 놀라운 팁. 심플하고 명확하고 생동감 넘치는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이 비결은 기교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가로 결정된다. 1. 이미지를 그려라.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본다. 인물, 행동, 장면 등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생생하게 그려지면 독자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다. 손과 머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신이 본 이미지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런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글을 쓸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에 부합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시기다. 또 하나는 독자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독자를 미리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모른다면 적당한 독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이미지로 떠올린 바로 그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면 효과가 있다. 2.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써라.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를 상대로 글을 쓰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려고 해야 한다. 개개인을 상대로 글을 쓰면 독자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당신의 글을 읽는 독자가 수천 명이라 해도 정작 한 사람의 독자는 그 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마치 편지를 쓰듯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산할 수 있다. 어떤 글이든 한 사람을 위해 쓸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친밀감이 형성된다. 3. 흥분된 감정을 표출하라. 글을 쓸 때 자신이 전달하려는 주제를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 글에 감정을 실어야 한다. 편안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손짓 발짓을 하고 눈을 크게 떴다 찡그렸다 목소리를 낮췄다 높였다 하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친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하면 왠지 점잖아진다. 결과는 뻔하다. 그래도 흥분된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느껴야 한다. 글 쓰는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독자들도 감동을 받는다. 파티에 참석해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들떠있는 그들은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런데 그들에게 펜을 쥐어주고 파티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써보세요 라고 부탁해보라. 아마도 그들은 당황해하며 굳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글을 쓸 때는 자신이 느끼는 에너지와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라. 억지로 감동을 주려 애쓰지 말고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라. 4. 요점을 짚어라. 우리는 다 바쁘다. 감각을 자극하는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고 저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우성친다. 이러니 긴 단어, 긴 문장, 두꺼운 책에 관심을 집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도 당신은 몇 줄씩 이어지는 문장이나 복잡한 문구를 피하려 들 것이다. 글을 쓸 때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되 필요 없는 단어나 문장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재미있고 쉽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내는 아이들이 독자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평가하지 마라. 글을 쓰는 당사자는 본인의 글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 없다. 결정권은 독자에게 있다. 최선을 다해 쓰고 마무리하되 평가는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평가하는 동안 새로운 글쓰기에 몰입해야 한다. 자신의 글을 평가하다 보면 작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가끔은 중도에 주저앉기도 한다. 나도 글을 쓰다가 형편없다는 느낌에 집어치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미처 끝내지 못한 글을 몇 주 혹은 몇 달이 흘러 다시 읽어보았다. 아주 괜찮은 글이었다. 술술 잘 읽히는 데다 제법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왜 완성하지 않았던 걸까? 당시에 글 쓰던 감각을 잃었으니 지금 와서 손을 보기엔 늦은 감이 있다. 글을 끝내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글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 당신의 글은 구매할 독자에게 그 평가를 맡겨야 한다. 글을 쓸 때는 내면의 편집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글을 쓰는 것뿐이다. 최면의 반복 효과. 장면 1.
영화 굿윌 헌팅에서 카운슬러 역할을 한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몹시 불안해하는 젊은 친구에게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한 뒤 잠시 뜸을 들인 후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재차 말한다. 그리고 다시 뜸을 들인 후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거듭 말한다. 장면이 끝날 무렵 젊은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와락 울음을 터뜨린다. 카운슬러와 환자는 포옹을 한다. 극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영화에서 진한 감동을 주는 순간이다. 머릿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는 장면이다. 최면에 걸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장면 2. 나는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영화 관람을 위해 외출했다. 최근에 구입한 BMW를 몰고 도시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손을 맞잡고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우리 둘 사이가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자친구는 내게 몸을 기대며 내 눈을 지그시 응시한다. 그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다시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껄껄 웃으며 당연히 알고 있지 라고 답한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재차 말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며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깨닫는다. 정령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나는 최면에 걸렸다.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최면 글쓰기 작가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발견했다. 반복이 그것이다. 이 개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로빈 윌리엄스가 불안해하는 젊은이에게 도움을 주고 내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반복의 힘이다. 반복의 도움을 받으면 독자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도 있다. 사실 반복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심리 조작의 대가였던 P.T. 바넘은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이 개념을 사용했다. 나는 1분마다 새로운 고객이 탄생한다. 에서 바넘 효과에 대해 기술한 적이 있다. 다음 인용한 그의 광고 중 하나는 한 줄의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다. 두 마리 살아있는 고래, 두 마리 살아있는 고래, 두 마리 살아있는 고래, 두 마리 살아있는 고래, 두 마리 살아있는 고래. 만약 당신이 이 광고를 본다면 호기심이 생길 것이고 바넘이 전시되어 있는 고래 두 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광고 전문가이자 작가인 케네스 구드는 1932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광고에서 이렇게 적었다. 사실상 가장 훌륭한 광고 기법은 끈질기게 동일한 제안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다. 통신 판매 귀재인 월터 호넥도 1994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나의 놀라운 발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주요한 단어나 구문의 반복을 주저하지 마라. 가능한 자주 그 단어와 구문을 반복하라. 반복은 곧 최면이다. 유능한 최면술사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이 암시하는 것을 주입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의 기술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잠이 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졸음이 몰려온다. 당신의 글쓰기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해보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거래나 구매 동기를 반복하면 할수록 그것이 상대방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복은 최면이다. 반복은 최면이다. 반복은 최면이다. 지금까지 조 비테일 짐, 나비의 활주로 출판, 꽂히는 글쓰기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